자, 오늘은 제6강 2-2단원이죠.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2-단원. 이건 만점왕이랑 우리 교재랑 진도가 다 똑같네요. 마이스크림 하고요. 자, 잡았어요. 52페이지 보시고. 있어요. 자, 그럼 출발! 엄청나게 쓸모있는 교육 과목 무엇일까? 사회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굉장히 쓸모있는 역사적인 지식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 인물 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누굴까요? 남자요. 자,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뭘까? 네, 거중기라는 거죠? 자, 이분은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자, 정약용. 자, 정약용 하면은 학자죠? 예, 조선 후기의 실학자. 자, 그래서 실학자 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실학이 뭐예요? 실학. 굉장히 쓸모있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실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뭐냐면 예의범절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만들까? 자, 이런 걸 많이 연구한 학자들이 바로 실학자입니다. 이 실이라는 건 쓸모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실학자분이기 때문에 과학 예, 그 다음에 이런 뭐 이렇게 밭이라든가 농경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그래서 여기 거중기 있죠? 이 거중기에도 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쓰인 곳이 바로 수원 화성이죠. 네. 자, 수원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수원에 딱 가면 자랑거리, 예, 수원 화성이죠? 자, 이 수원 화성에 쓰인 기구가 바로 거중기라는 겁니다. 자, 거중기 하면은 여기다 쓸게요. 거중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 도르래도 보입니다. 여기 다 도르래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무거워 보이는 돌도 보이죠. 화성은요,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돌들로 막 쌓여져 있어요. 자,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일일이 다 날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힘들죠. 다칠 수도 있고요. 또 오래 걸립니다. 쌓는데. 자, 이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 거중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원 화성을 짓는데 그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짓겠습니다 하면서 가죠.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일한 만큼 정당한 그 보수를 받고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궁궐을 지을 거다, 어떤 성을 지을 거다 이러면은요, 거기에 동원되는 것은 백성들이거든요. 양반이 가서 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백성들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성 지을 거야, 뭐 궁궐 지을 거야 그러면 거기 동원이 되어야 해요. 바쁜데 거기 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좀 위할 수 있을까? 그래, 이 백성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기간을 좀 줄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좀 더 쉽게 공사할 수 있을까? 안 다치면서 공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항상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일하신 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책도 만드신 분이었고, 자, 이분이 바로 이런 업적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분 하면은 또 굉장히 많은 저술, 책을 만드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디서 이런 책을 많이 써냈느냐, 그냥 좀 해볼까? 이제 다 쉬었으니까 좀 써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저쪽 전라남도에 가면은 강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강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 받아서 거기 가서 있어야 돼. 근데 이 정약용의 형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정약전. 정약전의 자산어보 영화에 보면 나오죠. 강진에 계신 선생님은 잘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온 제자들한테 강진 선생님은 별일 없느냐? 네, 별일 없으십니다. 이렇게 동생과 왔다 갔다 제자들을 통해서 서신을 왕래하거나 책을 형한테 보내죠. 좀 이 책을 제가 평가해달라고. 정약용이 워낙 또 책을 많이 썼으니까 그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죠. 근데 거기서 나 유배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잠이나 많이 자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좀 되니까 이때다, 내가 이때 책을 좀 많이 써봐야겠다. 네, 이때 이제 저술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선생님 같으면 아마 맨날 울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또 이분 또 재미난 그 아이디어도 있어요. 배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배다리가 뭔지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다리긴 다리인데 배로 만든 다리예요. 자, 그 정조대왕이, 이때 그 임금님이, 왕이 정조였잖아요. 이 정조가, 야, 내가 저기 한강을 넘어서 저 수원까지 좀 가고 싶어. 한강을 넘어서 어디까지 좀 가고 싶어. 근데 한강이 만만한 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강 보셨어요? 엄청나게 폭이 넓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좀 건너갈까? 라고 이제 고민을 얘기하시니까 이 정약용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뭐냐면 여기 한강 북쪽,
그 다음에 한강 남쪽 있잖아요. 이쪽 북쪽이고 남쪽. 그러면 여기에다가 배를 띄워요. 이렇게. 예. 배를 촘촘하게 이렇게 띄웁니다.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지금 배를 그린 거예요. 예. 자, 배를 이렇게 띄워요. 촘촘하게 띄우고 여기다가 판자를 딱 입혀. 위에다가. 판자를 딱 놔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지나가게 한 거죠. 여러분, 내가 왕이에요? 왕이면 그럼 나 이제 저 배 타고 한강다리 건널래?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이 한 번 딱 행차를 하시면 왕만 가는 게 아니죠. 그 주변에 신하들도 딱 아니 옆에 이제 딱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요. 뭐 이렇게 반찬 만드는 사람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뭐 별 사람이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신하들도 가지만 그 다음에 말도 또 가야 되잖아요. 이 많은 인원이 한강을 건너는 게 그리 쉽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하고 다르니까. 자, 이걸 위해서 배다리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강 북에서 한강 이 남까지 딱 건널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이제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다. 자, 이분 하면은, 예, 웃고 계시죠? 예, 왜 웃고 있을까? 예, 목화솜이야. 자, 누굴까요? 문익점. 네. 자, 이 문익점은, 학자입니다. 네. 고려 말이에요. 예. 그 정약용 선생님은 예, 조선 후기였죠. 여러분 많이 잘 알고 있는 이 문익점 선생님은 고려 말 또 조선 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자 고려 말에서 이분이 공민왕 때 이제 딱 벼슬자리를 하셨으니까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도 살아계셨던 분이죠. 자 이분은 요거 예, 목화솜. 예, 여러분 그 속옷. 예, 면이잖아요, 면. 이거 원료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목화솜.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것은 이 목화를 어디서 가져와요? 중국으로부터 가져와요. 그때 중국이 이제 고려 말이었으니까 원나라였죠. 예. 중국 땅에 있는 예, 원나라. 예. 원나라에서 목화솜을 그 목화씨를 가지고 오죠. 그 전설에 의하면 붓두껍에 가져왔다. 붓두껍이 뭘까요? 붓두껍. 예. 여러분 붓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뚜껑 있잖아요. 이게 붓두껍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목화씨를 가져와서 이제 키워서 사람들이 그 옷을 만들어 해 입게 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이라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주머니에 넣어왔다. 이제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목화씨를 갖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화를 길러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대중화시켰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목화를 한두 송이 이렇게 피워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대중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따뜻하게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보통 사람들은 뭘 입었겠어요? 양반들은 돈이 있으니까 견직물. 그러니까 그 비단이라 그러잖아요. 예, 비단. 아주 예쁘고 따뜻한 그 비단을 겨울에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런 걸 못 입어요. 배옷을 많이 입을 수 있죠. 아니면 진짜 추우면은 막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막 입고 막 이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생활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목화솜을 만들어서 이걸 대중화시키면서 일반 백성들도 따뜻하게 부드러운 옷을 또 입을 수 있게 이분이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도 이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요, 원래 직업이 학자예요. 예, 학자. 그래가지고 원나라에 가서 이제 외교 활동도 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학자보다는 이쪽으로 이분 덕분에 많은 백성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조금 더 따뜻하게 의생활을 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혁명인 거죠. 의생활의 혁명. 예. 자,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쌀을 나눠주고 있죠. 자,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는 쌀. 그래서 구휼미라고 하죠. 구휼미. 사람을 살려주는 쌀이란 뜻이에요. 구해주는. 자, 이분의 이름은 덕이 많은 분, 김만덕입니다. 네, 이분은요 직업이 뭐예요? 사업가죠. 사업가.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예,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인데 이런 활동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자선사업가? 예. 자선사업가도 돼요. 자선사업가도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이분은 원래 어릴 때 굉장히 힘들게 사신 분인데 나중에 커서 사업을 잘했어요. 돈을 많이 끌어다 모았어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끌어 모았는데 여기 보시면 알죠? 여기가 어디예요?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여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커다란 기근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 굶어 죽어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때도 이제 대왕이 왕이 정조, 예, 정조 조선이죠. 조선 후기. 예. 자, 정조 왕이 있었어요. 정조가 이제 안 되겠다. 제주도에 있는 백성들 굶어 죽어가니까 쌀을 보내라. 근데 이 쌀을 싣고 오던 배가 침몰을 했네. 풍랑에 꼬르륵 넘어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자기 그 돈을 풀어가지고
쌀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여와요. 육지로부터. 예. 그때 이제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들여와서 이걸 무료로 이렇게 다 주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이분은 아마 이렇게 됐겠죠. 얼굴이. 예, 이렇게. 예. 쌀을 다 먹고요. 그쵸? 예. 그래서 굉장히 고마우셨겠죠? 자, 이런 분이 바로 이런 분이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옆집 몇 주고, 앞집 몇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많은 제주도민을 많이 먹여 살렸기 때문에 이 자선 사업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이 어벤져스죠. 그치? 영웅이지.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조정해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정조대왕이 야, 소원이 무엇이뇨? 자, 그랬더니 이분이 한양 궁궐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왔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주도민들은 나라가 관에 허락 없이는 함부로 육지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리 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한양에 이제 불러왔죠. 이제 궁궐 보여줬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저 금강산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금강산도 또 관광을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나라에서 고마워했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그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신, 풀어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칭송을 받고 있고요. 제주도에 가면은 이런 그 나눔 행사에다가 김만덕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또 하기도 해요. 예, 이런 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없는 인물들 정약용, 문익점, 그리고 김만덕까지 나눔을 실천했던 분. 오늘 김만덕 그 박물관도 갔다 왔죠. 그 기념관도 김만덕 기념관.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교재에만 있는 인물들 중에는 이순신이죠. 이순신은 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나라를 구한 분이죠. 태계 이황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학자로서 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학이라는 게 뭐냐면 공자의 사상, 공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꽁찌인데 꽁찌. 그래서 영어식으로 읽으면 confusion이라 공자의 생각을 confucianism이라고 합니다. 공자의 생각 이런 말이 들어가면 유학이라는 게. 자, 그다음에 율곡 이희가 있죠. 심사임당의 아들로서 역시 유학자로서 이황과 더불어 태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죠. 그래서 우리 지폐에 이황이나 이가 다 있죠. 5,000원짜리와 5만원짜리 있는 게 율곡 이와 그의 어머니 심사임당입니다. 심사임당의 뭐 시와 그림에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초충도라고 해서 우리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작품이죠. 벌레와 풀을 그린 그림 초충도. 1,000원짜리죠. 1,000원짜리. 만원짜리는 세종대왕이 있죠. 예. 통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폐에 인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독립기념 인물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 우리가 지금 뭐 단군이라든가 건국한 사람들이 보통 들어가죠. 그 애국자 중에 또 독립운동가 중에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김구도 안 들어가 있고 이수환순도 안 들어가 있고. 근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 뭐 조선시대 유학자가 무엇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순신은 뭐 안 뺄 수 없죠. 이건 뭐 정말 반박 불가죠. 반박 불가. 세종대왕도 반박 불가죠. 이 두 사람은 뭐 반박 불가인데 뭐 율곡 이휘와 이황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거기다가 그의 어머니인 심사임당은 뭐 하는 사람인데 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그 논리라면은 우리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누이였던 허난설원도 훨씬 훌륭했던데 그 사람과 당연히 들어갔어요. 심사임당 한번 들어갈 게 아니라. 그래서 이곳에 선정에 있어서 좀 그 당시 일본의 친일파들이 잔재들이 남아서 조선이 그만큼 훌륭한 인물이 없다는 걸 이렇게 좀 사람들이 계속 인식하도록 인물 선정할 때 좀 친일파들이 입김을 많이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설이 사실 거의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 먼저 터진 거 1592년이죠. 임진왜란이고 뒤에 이어서 2차 침입이 2차 침입을 정유재란이라고 부르죠. 이 1592년 1592를 통해서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시대 역사가 크게 이 1592년 이전과 이후가 전쟁 후에 많은 변화가 오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전쟁으로서 우리한테 비극이지만 시대사적으로도 꼭 암기해둬야 되는 면도면 1592년을 전해서 사실상 이제 큰 분수령이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임진왜란 전후가 많은 변화가 오죠. 조선시대 사회상에. 자, 그리고 유학,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가름본으로 삼는 한문이다. 아까 했던 얘기고요. 자,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볼 거예요. 그래서 저 인물의 의미로 가봅시다. 이 지역을 잘 보시면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역사적인 인물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조상 그게 아니고요. 자, 우리 조상 중에서 나라를 지키거나 나라를 지켜서 이순신
장군 나라 지켰잖아요. 곽재우 장군 나라 지켰죠. 저쪽 위로 가면은 고려에 가면은 강감찬 장군 나라 지켰잖아요. 저쪽에 가면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그렇죠? 자 이렇게 나라를 지키거나 또는 발전을 시키거나 문익점 선생님 뭐예요? 발전시킨 거잖아요. 의생활을 발전시켰잖아요.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말이죠. 업적이란 말과 그 업적으로 인한 영향력 이것까지 있어야 되죠. 영향력이 있어야 우리에게 어떤 그 삶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면 조상들의 삶을 알 수 있고요. 그들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본받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 자,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정의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걸 업적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죠, 선생님이 여기 업적. 두 번째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영향을 미친 거죠. 여기 나오죠, 영향. 이 두 가지 꼭 들어가야 되죠. 현재 우리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들. 뭐 이순신이야 뭐 반박불가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해서 지금까지도 식민지였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거의 그 멸망 직전에서 구한 분이잖아요. 위인전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화폐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번, 2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번, 4번이 되는 거죠. 이제 3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인물들 좀 분류를 해보면 나라를 구하려고 애쓰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포함해서 뭐 강감찬, 유관순 여사, 그렇죠.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가들은 집회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희한하게도. 위인전이나 화폐 등에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세종대왕이라든가 광개토대왕이 우리 집회에 있나요? 광개토대왕? 없죠? 이런 건 왜 뺐는지도 모르겠어요. 넣으려면 또 넣어야지. 정조도 없죠 지금.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드신 분들 해서 장영실이라든가 화약을 발명한 최무성 같은 경우 조선 초 이제 고려 말이죠. 고려의 거의 후기 무렵에 한참 외구가 침공을 했을 때 최무선의 화포덕 댁에 많은 외구를 격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외구는 거의 해적 수준이나 거의 뭐 국가적인 수준에서 동원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군 당시 고려 말의 수군이 뭐 한 100척, 120척 정도 뭐 싸운다면 뭐 일본 외구들은 해적들이 500척씩만 몰고 와서 싸웠었으니 단순히 해적이라고 보기도 좀 황당한 중국에까지 가서 거의 뭐 그 정도면 국가적인 규모의 군대죠, 군대. 자, 이때 이 화포가 나중에 이순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외구를 또 격퇴하는데 큰 영향을 주죠. 자, 그 외에도 업적이나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물건들 중에는 보신 것이 대덕여지도 김종호의 우리 영화로도 고산자 김종호죠. 영화도 봤죠, 우리가. 거중기라는 게 있었고요, 거중기. 말 그대로 이제 무거운 걸 들어 올린다는 거중기라는 게 앙부일구죠. 여러 차례 우리가 여러분이 실제 가서 모형도 많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요. 모형도. 자, 해시계죠, 해시계. 해시계로서 시간하고 또 계절의 변화. 태양의 고도를 이용해서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남중고도라는 남중고도. 나중에 이제 과학시간에도 배울 건 남중고도. 해가 가장 높은 하루 중 가장 높은 때를 남중고도라고. 남쪽을 제가 지나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을 지나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을 지기 때문에 남쪽을 반드시 지나게 되죠. 태양이 지날 때 태양이 지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하여튼 우리가 볼 땐 태양이 지나는 것 좀 느껴지죠. 그때 남쪽을 지날 때 가장 높이 있는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체크를 할 수가 이쪽에 바늘의 길이를 가지고. 자, 역사적 인물의 정의입니다. 나라를 구하려 애쓰신 분이거나 위인전이나 화폐에 남아있는 분,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든 분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우리 마을에 이런 정약용, 유관순, 김만덕, 문익점, 곽재우, 신사임당 같은 유명한 역사적 인물도 있고요. 사실은 촘촘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 고장에, 우리 마을에만 있는 또 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유관순 누나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지요. 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이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구나. 만세운동이 일어났구나. 대한독립 만세! 뭐 이렇게 하고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만세운동은 계속 유지가 돼요.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서 또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쭉쭉 이어갑니다. 이분은 특히 여기 보시면 이쪽 지역에서 그 아우네 장터이죠? 아우네 장터. 네. 이 고향으로 넘어가요. 아우네 장터. 네. 여기서 이제 만세운동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이 와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게 아운의 장터라고 써 있는데 아우터 장터로 써있네. 오타죠, 오타. 아운의 장터입니다. 아운의 장터. 나중에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예,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왜 올라오느냐? 만세운동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라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 예, 서대문 형무소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여옥사라고 있어요. 여자들만 넣는 감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만세운동 또 해요. 예. 1919년이 아니라 1920년 3월 1일에 만세운동 일주기가 되니까 또 거기서, 감옥에서 또 만세운동. 결국에는 18살이라는 나이에 거기에서 또 이제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 다음에 신사임당은 예술가죠. 예술가. 예. 그 5만 원짜리 그 지폐에도 이분의 얼굴이 이제 그려져서 있는데, 이분은 원래 예술가, 여성 화가.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유관순이 3.1운동을, 만세운동을 했던 곳은 아운의 장터라 했는데, 지금 충청남도 천안이고요. 우리 신사임당은 어디서 봤어요? 우리 강릉에 그때, 나온이모랑 뚜비랑 다 같이 놀러 가서 봤었죠. 강릉의 오죽헌. 여기 강릉 지역이니까 강원도 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 거예요. 붙들고 있죠. 하지만 신사임당 그러면 같이 떠올리는 인물이 또 있죠. 이율곡 선생님. 네. 자, 이율곡 선생님 하면 아들이죠, 아들. 그리고 이제 장소는 어디예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그 오죽헌, 강릉의 오죽헌. 한번 가보세요. 네. 자, 그 역사적인 장소와 이분들 같이, 알 수 있고요. 곽재우 장군, 그러면 이제 의병장이죠. 예. 1592년. 뭐예요? 임진왜란. 네. 임진왜란 때, 임진년에 일어난 그 왜구의 난리. 네, 이런 뜻이죠. 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곽재우 장군은 이렇게 붉은 옷을 입고, 붉다 해서 홍자, 옷이다 해서 홍의 장군. 네,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다. 홍의 장군. 이 홍의 장군 곽재우 그러면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도 딱 나오죠. 이 의병장이에요. 의병장. 여러분 의병장 그러면 나가라 싸우자 이것만 하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병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같이 싸우지 않은 사람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훈련시켜야죠. 무기 줘야죠. 훈련하다 배고프니까 밥 먹여야죠.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예. 내가 참가하는데 얼마 듭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의병 모아서 싸우는 게 그렇게 그냥 만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열심히 싸우셨죠. 자, 이런 위인들,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예, 말하면 뭐합니까? 예, 다 아시죠? 예, 거북선 만들어서 아마 이분 아니었으면 임진왜란 승패가 어떻게 됐을지 또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위해 만세운동을 벌였던 유관순, 조선시대 학자인데 여러 분야,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남기고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 화성 건설에 이용한 분. 여기 다양한 책, 백성을 항상 생각했다고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목민심서죠. 목민은 뭐냐면은 벼슬 하는 사람이에요. 벼슬 하는 사람. 그것도 뭐 조정에 궁궐에 드나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목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책이 목민심서예요. 그러니까 백성 옆에서 항상 생각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1592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좀 외우세요. 왜냐면 1592년 일본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이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을 그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은 조선 전기가 되고요. 뒷부분은 조선 후기로 나뉘어져요. 왜냐면 이 전쟁이 이것 때문에 이 조선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예. 많이 바뀌어요. 신분제도 흔들거리고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1592년 일어난 이 임진왜란을 중심에다 두고 앞부분은 조선 전기, 뒷부분은 조선 후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거중기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된 기구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지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중국에서 목화실을 들여와서 재배하여 사람들이 따뜻한 옷을 만들어 입게 하신 분, 예, 문익점. 김만덕도 선생님이 얘기했지요? 자, 이렇게 구휴를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자, 신사임당은,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 화가로서 풀과 곤충을 주제로 한 뛰어난 그림을 그리신 분이다 라고 해서 예술가로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인물을 여러분이 조사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네, 우리 잡수랑 겹친 인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고 그렇죠, 보면. 1590년 아까 얘기하신 것 같고요. 또 장영씨 발명한 물시계인 자경루가 있죠. 앞쪽에서요, 보시면은 신사임당, 뭐 곽재우, 문익점 나오고, 그다음에 율곡 이죠. 그래서 이율곡을 우리가 9번의 크고 작은 시험에서 합격했다 해서 구도 장원공이라고 또 불렀죠. 자, 우리 자습서에서는요, 보시면은 다 아까 체크를 좀 했었고요. 김정호 대동여지도 거중기, 뭐 앙부일구까지 다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페이지 가면 여기 54페이지에 가면 우리 지역에 인물을 조사해 볼까요? 가봅시다.
기본적으로 조사해볼까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조사 과정은 여러분 인물을 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정할지, 어떤 내용, 이 사람이 어떤 걸 조사할지를 또 내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조사할 방법을 정한 후에 조사해서 정리하는, 뭐 간단히 뭐 그렇게 대충 계획이 되겠죠. 적 인물을 여러분이 조사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인물을 정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냐. 그렇죠? 그럼 그분의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냐, 업적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냐, 생애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야 우리 조사할 건데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할게, 뭐 나는 사진 찍을게, 너는 써, 뭐 이렇게 역할을 나누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볼게요.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세히 역사적 인물 조사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인물을 선정하고 조사할 내용을 정한 후에 조사할 방법을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조사하고 정리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뭐 백과사전이나 인터넷 같은 걸 두신다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알아본다든가요. 제일 쉬운 거죠. 책으로 알아보기.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이나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검색하는데 특히나 이 역사적 인물에 관한 기념관 누리지 홈페이지 방문해 볼 수 있고요. 인터넷이니까 영상 자료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재밌죠. 현장 체험을 직접 가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답사를 한다고 했죠. 답사가 뭐예요? 답은 발로 밟는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발 신고 그 땅을 실제로 밟아가면서 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 가면 문화관광 해설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전문가로부터 뛰어난 또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어느 때 살아가셨는지, 업적이 뭔지, 그와 관련된 장소는 어디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꼈었는지를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누리집 검색, 그다음에 특히 여기서 어떤 인물을 할지 설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할까 할 때는요, 어떤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 지역에 그 사람 이름을 딴 거리, 이름을 딴 도시, 김유정 문학촌이라든가, 그 지역의 그 축제죠. 그 사람 인물을 딴, 축제라든가. 자, 그런 걸 통해서 그 인물을 떠올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인전 같은 걸 통해서도 누구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겠죠. 유튜브나 아까 백과사전, 인터넷 홈페이지, 유리집 등등등. 그 외에도 현장 체험학습 중에서 직접 답사를 통해서 사람을 조사할 수도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김유정 문화촌 직접 답사한 경우죠. 우리가 김만덕의 경우도 답사를 직접 했고요. 체험학습은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면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자료 등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죠. 그리고 주변에 전문가들이 계시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친구들과 역할을 고루 다루며 조사하며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조사합니다. 허준과 동의보감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허준이 광해군의 지시를 받아서 광해군의 아버지가 누구죠, 장선생님? 선조죠. 선조가 이제 광해군을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아무튼 광해군이 어쨌든 즉위를 하죠. 그때 선조를 보필하던 허준을 유배 보냅니다. 그 왕을 죽은 거에 책임이 있다 해서. 그러나 나중에 다시 복귀시키고 동의관 편찬을 명하죠. 예, 그래서 의학 집대성을 한 심지어 민간 의학까지. 뭐 예를 들면 귀신이 꿈에 보이면 뭐 오줌을 바르라는 등 뭐 그렇게 민간이 떠도는 그것까지 싹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체계적인 과학적 의학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민간 의학까지 다 담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죠. 동의보감.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정리하죠.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조사하기, 일단은 인물을 정해야겠죠. 정한 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조사할 조사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아까 여기랑 똑같죠? 예, 조사 계획서를 작성. 이게 조사 계획서죠. 여기까지가. 인물 선정, 조사할 내용, 조사할 방법까지 정하는 여기가 조사 계획서에 해당하는 내용들 세 가지가 다. 그래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사할 방법을 정해야겠죠. 책이나 백과사전을 뒤질 것이냐, 인터넷으로 조사할 거냐, 현장 체험 학습을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인터넷 조사도 있고 현장 체험 학습 조사 있죠. 그래서 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 계획서라는 것이 인물 설정, 인물의 어떤 걸 조사할지, 인물의 조사할 때 어떤 방법을 할지를 정한 후에 여기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조사한 후에 뭐예요? 정리하죠. 그걸 보고서로 합니다. 보고서 이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새롭게 한 내용 같은 걸 넣고 느낀 점을 꼽는다 했습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죠? 문화유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마찬가지였죠.
조사 계획서는 조사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똑같습니다. 조사 목적, 날짜, 누구랑 할지, 또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그리고 역할을 나누고 여러 명이 할 때 역할을 나누고요. 준비물, 주의할 점까지요. 그렇죠? 네, 그게 조사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목적과 조사할 날짜가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조사할지, 그리고 여러 명이 갈 때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하고요. 준비물 챙기고 주의할 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조사 계획서 안에는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어느 때 살아가셨는지, 업적이 뭔지, 그와 관련된 장소는 어디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꼈었는지를 써 넣으면 되겠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대한 것을 EBS는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아예 한 단어를 할애해서 조사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 계획서가 있고 다 끝난 다음에 조사 보고서가 있잖아요.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아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 조사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기본적으로 앞에 인트로 조금 비슷하게 조사할 목적, 날짜, 사람, 방법 넣고 핵심이 뭐냐면 조사할 내용이 꼭 조사한 내용. 새롭게 안 내용이라든가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한 내용이. 그리고 느낀 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낀 점. 왼쪽에도 보시면 또 견학 보고서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쓰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이 꼭 들어간다는 점. 더 알고 싶은 점 들어가죠. 더 알고 싶은 점. 그래서 도청을 조사한 거죠. 이건 경상남 도청을 조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사 보고서 이런 형식에 갖춰서 이렇게 딱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연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연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표로 일어난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표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허준 나오죠. 예. 그래서 선조의 죽음을 책임지고 귀향을 갔다. 해서 71세였군요. 그때가. 그죠? 그 전에 60세 때 선조로부터 동임원 편찬을 명받고 그리고 이제 선조가 죽어서 천천 작업이 중단됐죠. 드라마에도 나오죠. 허준 드라마에도. 그랬다가 72세에 1년 만에 귀향이 풀려서 13세의 동의보감을 완성했군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인물 연표라고 하는 연표라고 하는데요. 연표의 이제 타이틀을 타이틀. 이러면 여기 아까 그건 뭐야? 허준의 생애죠. 허준의 생애. 허준의 생애 타이틀이죠. 그리고 이제 각 그 중요 사건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충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할 거냐, 아니면 뭐 20세 이후부터 쓸 거냐, 그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전성기 때까지 쓸 거냐, 이래서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정해야 되죠.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쭉 배열하고 연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물의 업적에 따라서 칸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사진이나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안 넣었지만 조금 다채롭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른쪽 갑시다. 오른쪽 1분 핵심.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관한 조사한 내용 정리하기 위해서 조사 보고서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연표 형태로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친구들한테 발표를 해볼까요? 소개를 하거나.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5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58페이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꼈었는지를 써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 보고서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게 소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까지도 여러분이 소개 자료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어디 가면은 뭐뭐뭐뭐 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산길이라고 돼 있어요. 고산이 누구의 호죠? 김정호의 호지요. 대동여지도 만든. 그러면 그분을 기리면서 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무슨 길, 다산 정형도 있죠? 그래서 다산 신도시가 있을 정도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했었죠. 인물을 정할 때,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누굴 정할까 할 때, 지역의 그 이름을 딴 축제나 유명한 장소, 거리 이름 등을 떠올리면 쉽게 어떤 인물을 선정할 수 있지, 알 수 있다. 앞에서 했었던 거고요. 역사적 인물을 정의할 때는요, 훌륭한 업적과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라고 아까 정의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뒤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여기도 보면 역사 인물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개 자료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인물 소개 자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 지역 역사 인물이 쌓은 업적과 그 인물이 미친 영향을 알
알릴 수 있다. 특히 이런 걸 소개할 때는 반드시 그분의 업적이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인물을 소개할까요? 아까 연표라든가 조사 보고서가 있었죠.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만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 사람들이 더 재밌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양한 방법, 뭐 신문이라든가 신문, 또 소개 책자 형태, 팜플렛이나 카탈로그나 아니면 진짜 책자 같은 형태, 아니 역할극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나오죠. 여기 신문으로 의성 허준 신문, 역사 인물에 대한 소개 책자, 카탈로그, 팜플렛 형태, 역할극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인물을 소개할 수도 있겠고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소개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일단 뉴스 대본을 만들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대본을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아나운서에 내가 정약용 후손을 맡을게. 그래가지고 이 대본을 앞에 딱 놓고 진짜 저 뉴스 그 대담을 하듯이 자기가 이제 연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뉴스 대본 만들 수 있고요. 자,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EBS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게 뉴스 형태로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면 어떻겠냐 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대담 형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소개할 수 있겠고요. 인물 소개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스터는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게 간결함이 생명입니다. 여기다가 막 야 여기다가 집 하나 그려, 여기 해를 그려야지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것만 딱 간결하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인물 포스터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인물에 대한 포스터 우리 거에는 안 나와 있는데 EBS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포스터의 핵심은 이제 간결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물 포스터 형태. 역할극 대본 만들기도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지요.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서 실제로 역할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정조와 정약용의 대화를 대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 바꾸기도 굉장히 좋지요. 원래 있는 노래에다가 가사만 바꾼 거예요. 뭐 우리 지역 인물 장영실 뛰어난 재주로 뭐든 척척 노비신분 벗어나 과학자 되었네 혼천이 앙보일고 작용도 제작해 과학기술 발달에 기여했더네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만들면 되겠죠. 그 외에도 노래 가사 바꾸기도 있고 개사라고 하죠. 개사. 개사라고 하죠. 가사를 고친다. 개사. 역할극은 이제 방금 나왔고요. 역적이 잘 드러나도록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거에만 있는 거 소개 책자 형태, 신문. EBS에 있는 거 지금 뉴스 대본 형태, 인물 포스터 만들기, 노래 가사 바꾸기 등등등 있겠다. 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소개하기 일단은 조사 보고서를 잘 쓰셔야 되고요.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들 이용을 해서 재미나게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분 여기 59페이지에 보시면 일본 핵심에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 소개하기 위해서 역할극이죠. 이건 역할극. 그 다음에 이제 카탈로그 책자 형태 그리고 신문 형태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을 소개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나와 있었던 것이 아까 인물을 소개하는 포스터 형태도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노래 가사를 바꿔서 개사 형태로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그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약간 인터뷰하는 형태 같은 느낌으로 역사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역사 인물이 남긴 업적을 잘 돌아보며 본받고 싶은 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평가에 대한 마무리인데요. 이 역사 인물 소개 활동에 대한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 우리 지역이 배출한 인재면 또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죠. 여기 있네요.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있었네요. 돼 있는데. 다음 문화재는 어떤 역사적 인물과 관련 있을까요? 도산서원이네요.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이죠. 태계 이황의 학덕을 기리고자 이게 아마 그 선조 때만 만들어졌을 겁니다. 선조 때 지어진 서원입니다. 도산서원 태계 이황이죠. 태계 이황.